1450년 조선의 겨울은 잔인하리만치 차갑고 길었다. 화려한 단청으로 뒤덮인 경복궁의 깊은 전각, 그곳은 주인을 잃고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조차 숨을 죽인 방 안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그녀의 앞에는 차갑게 날이 선 가위 하나가 놓여 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움켜잡는다. 비단결 같던 그 머리카락은 한때 임금이 사랑스럽게 쓰다듬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인의 눈에는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 마마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 가신 지 불과 한 달입니다. 아직 49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진짜 발부리리 하려 하십니까? 그만 울어라. 내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다. 남편을 잃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내 피와 살인 막내 아들마저 잃었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 이 세상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머리카락은 이미 부처님께 바쳤느니라. 서늘한 쇠소리와 함께 검은 머리카락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진다. 잘려나간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의 기억이자 끈질기게 이어온 인연의 끈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신빈 김씨.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세종대왕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여인. 노비의 딸로 태어나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올랐으나 끝내 스스로 비구니가 되어 생을 마감한 여인.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기구한 운명으로 이끌었을까? 가위 소리에 묻힌 그녀의 59년 생애,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1406년으로 가보자. 한양의 관청 내자시, 골에서 쓰는 꿀, 기름, 채소 따위를 관리하던 이곳 창고 뒤편, 햇빛조차 들지 않는 쪽방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노비의 딸, 아이에게 이름은 사치였다. 그저 김씨라 불리는 게 전부였다. 조선에서 노비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짐승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했다. 13살 소녀의 하루는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얼음장 같은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해가 질 때까지 산더미 같은 빨래를 비벼 빨아야 했다. 한겨울, 양잿물에 퉁퉁 붓고 터진 소녀의 손등에선 피고름이 마를 날이 없었다. 고통스러워 우는 딸에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한마디뿐이었다. 아가 울지 마라. 우리는 비록 천한 몸으로 태어나 땅만 보고 살지만 잊지 마라. 맘마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다. 알겠느냐? 마음만은 깨끗하게. 소녀는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버텼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소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이 일어난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태종의 비이자 세종의 어머니인 원경왕후의 행차가 내자시 앞을 지나게 된 것이다. 대비마마 납시오. 호령 소리에 수백 명의 노비들이 흙바닥에 머리를 박고 숨조차 쉬지 못했다. 감히 고개를 들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그때 가마의 문이 열리고 원경왕후의 시선이 우물가에 엎드린 한 소녀에게 꽂혔다. 흙투성이 옷을 입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유독 기품 있게 빛나는 아이. 원경왕후는 가마를 멈춰 세웠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소녀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천하를 호령하는 대비마마의 눈과 마주쳤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맑은 눈동자. 원경왕후는 한참 동안 소녀를 바라보더니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저 아이, 눈이 참 맑구나. 단지 눈이 맑다는 이유. 그 짧은 우연이 소녀를 구중궁궐로 이끌었다. 며칠 뒤 소녀는 궁으로 불려가 중궁전의 궁녀가 된다. 지옥 같은 내자시를 벗어났으니 행복 시작이었을까? 아니다. 궁궐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뼈대 있는 가문의 여식들이 장악한 궁녀 사회에서 천출인 김씨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다. 야, 내 자식. 너 글 읽을 줄 아냐? 천자문은 뗐어? 참나, 까막눈 주제에. 냄새나는 종년이 할 줄 아는 게 빨래 말고 더 있겠어. 저기 구석에 가서 걸레나 빨아. 우리 옆에 오지 말고. 모멸감에 치를 떨며 이불 속에서 밤새 울던 날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묵묵히 가장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런 그녀의 우직함을 알아본 건 세종의 아내 소헌왕후였다. 왕비는 거친 김씨의 손을 잡고 그를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다. 잊지 마라. 사람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귀함이 정해지는 법이다. 너의 성실함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월이 흘러 1424년 김씨는 어느덧 22살의 여인이 되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난초처럼 깊은 향기를 지닌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당시 세종은 즉위 초기의 경무와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다. 천재적인 두뇌로 매일 밤 나란 일을 고민하던 왕. 신하들과의 치열한 논쟁 끝에 중궁전으로 돌아오면 그곳에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김씨가 있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세종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건네는 찻잔의 온도,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손길에 담긴 진심을 말이다. 세종에게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편안한 안식처였다. 어느 봄날 밤 세종은 조용히 김씨를 불렀다. 가까이 오라. 내 손을 좀 보자꾸나. 김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등 뒤로 감췄다. 노비 시절 험한 일로 생긴 흉터들, 거칠고 투박한 손. 왕의 고운 비단옷에 닿기조차 죄송한 손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그 거친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왕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등으로 전해졌다. 거칠구나. 참으로 고생이 많았어. 중전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구나. 성실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맑다고. 전하, 소인은 그저 천한. 과인은 내 신분을 본 것이 아니다. 너를 본 것이다. 너의 그 맑은 눈과 묵묵히 견뎌온 정직한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곁에 있어다오. 왕의 승은 그것은 단순히 하룻밤의 정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김씨에 대한 존중이자 선언이었다. 노비라는 낙인 탓에 평생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에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왕의 확신이었다. 1427년 김씨는 첫 아들 계양군을 낳았다. 내자씨의 여종이 왕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궁궐 안팎에서는 천한 피가 왕실에 섞였다며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은 그럴수록 그녀를 더 깊이 아꼈다. 세종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그녀는 무려 6남 2녀를 낳으며 왕실의 가장 풍성한 가지가 되었다.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아이를 여럿 낳으면 기세등등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김씨는 달랐다. 그녀는 올라갈수록 더 낮아졌다. 1439년 세종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다. 그녀를 정일품 신빈의 자리에 책봉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정일품 비는 후궁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자 웬만한 정승 판서들보다 높은 지위였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추를 정일품에 봉하다니요. 종법이 무너지고 기강이 해이해질 것이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이 들끓었지만 세종은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경들은 들으라. 신비는 13살에 입궁하여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교만하지 않았고 오직 성실했다. 중전조차 그녀를 신뢰하여 내 막내 아들의 양육을 맡기지 않았느냐. 사람은 출신 껍데기가 아니라 그 됨됨이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그렇게 신빈이 된 김씨. 어느 날 그녀는 궁궐 한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친다. 과거 자신에게 빨래 뭉치를 던지며 냄새나는 종년이라 욕했던 그 선배 궁녀였다. 궁녀는 사시나무 떨듯 엎드려 있었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한마디면 복수할 수 있는 상황. 모든 권력이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하지만 신비는 조용히 궁녀에게 다가가 흙 묻은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거라. 지난 일은 묻지 않겠다. 나도 그때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니 자책하지 마라. 마마. 다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거라.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귀천이 나뉘는 법이다. 나도 그리 배웠고 너도 그리 살아가거라. 가서 밥이나 든든히 먹어라. 복수 대신 용서를, 징벌 대신 밥을 내어준 신빈. 그녀는 세종과 소헌 왕후에게 받은 사랑을
그렇게 세상에 돌려주었다. 그녀의 모든 사랑은 막내 아들 담양군에게로 향했다. 유독 몸이 약하게 태어난 막내. 신비는 밤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다. 담양아, 너는 커서 꼭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네, 어머니. 저 얼른 커서 장가도 가고 어머니한테 예쁜 손자도 안겨드릴게요. 약속해요. 어미와 아들의 새끼손가락이 걸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이 작고 소중한 약속이 훗날 자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비수가 될 줄은. 행복은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1450년 2월, 비극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평생을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세종이 쓰러진 것이다. 눈병과 당뇨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된 세종은 임종의 순간 허공을 더듬으며 신빈을 찾았다. 비나. 김씨. 거기 있느냐? 예, 전하. 소첨 여기 있사옵니다. 제 손을 잡으소서. 고개를 들어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제 과인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다시는 고개를 숙이지 마라.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그 말을 끝으로 조선의 태양이 졌다. 그녀의 하늘이자 아버지였고 연인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하늘은 잔인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아버지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병약했던 12살 막내 아들 담양군마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안 된다, 담양아. 눈을 떠라. 어미를 두고 내가 어찌 가느냔 말이다. 장가 가서 손주 안겨준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제발, 제발. 어머니 미안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미의 피울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남편과 아들을 한 달 사이에 모두 잃은 여인.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장례가 끝난 뒤 신비는 곡기를 끊었다. 비단 옷도 맛있는 음식도 따뜻한 방도 그녀에게는 죄악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전하도 가셨고 담양이도 갔다. 내가 지켜야 할 세상은 이제 이곳에 없다. 그녀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 단종이 그리고 훗날 왕위에 오른 세조가 궁으로 돌아오라며 수차례 간청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전하, 소첩이 갈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전하와 담양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은 오직 이 길뿐입니다. 저는 이 차가운 암자에서 남은 생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저를 찾지 마시옵소서. 그 후 14년 신빈 김씨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낡은 불경을 읽었다. 왕자의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거친 밥을 먹으며 사랑하는 이들의 명복을 비는 삶. 그것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방식이었다. 1464년 그녀는 남은 아들들에게 어떤 세상에 와도 살아남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59세의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아빠진 불경책 하나가 들려 있었다고 한다. 세종실록에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다.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양궁을 섬기는 데 오직 근신하였다. 역사는 그녀를 그저 성실하고 착했던 후궁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녀의 강인함이다. 가장 낮은 노비의 딸로 태어나 가장 높은 빈의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결코 오만하지 않았던 품격. 모든 것을 가졌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용기. 세종이 그녀에게 주었던 것은 단순한 총애가 아니었다. 너는 존엄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신비는 그 믿음에 평생의 신의로 답했다. 그녀의 삶은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일지도 모른다. 사랑이 가벼워지고 약속이 쉽게 잊히는 시대. 500년 전 온몸으로 사랑을 지켜낸 신빈 김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단 한 사람이 있는가? 히든 조선은 다음 시간에도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선의 역사를 깨우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히든 조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